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개인 파산 사건의 관제인 보고서인데요.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, 그리고 법적 절차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제공해 주신 이 자료는 서울회생법원의 실제 사건 보고서고요. 물론 사건 번호나 성함 같은 건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. 네, 이걸 보면서 한 개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그 과정, 그리고 또 법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내리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보고서 함께 분석해 볼까요? 이 보고서는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 관제인의 조사 결과와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. 우선 보고서에 나온 채무자의 기본 상황부터 좀 보죠. 62세 여성이시고요. 2001년에 이혼하신 후에 홀로 따님을 키우셨다고 나와 있네요.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거 이력이 좀 여러 번 바뀌었어요. 원래 따님 부부랑 같이 사시다가 사위와의 관계 문제로 나오셔서 고시원을 거치고 현재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네,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,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바로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. 아, 이게 재정적 어려움의 어떤 시작점이나 혹은 어려움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갑자기 살던 곳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막막하죠. 맞습니다. 이분의 경우 사위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집을 나오게 된 점이 삶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파산 신청의 주된 원인도 바로 이 시기와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. 보고서에는 대출이자 부담, 실직, 그리고 생활비 지출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거든요. 특히 따님 집에서 나온 후에 이제 당장 거주할 곳도 그렇고 생활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그때부터 카드 대출을 이용하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. 우리카드 외에 1곳에서 약 3,011만 원 정도네요. 네. 보니까 대부분 2022년 8월 이후에 주로 생활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로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62세라는 연세가 아무래도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는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겁니다. 그렇죠. 당장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또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. 네,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. 보고서에서도 파탄 시점을 대략 2024년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, 그리고 고령으로 인한 구직난, 이 두 가지가 딱 겹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확 커지는, 뭐랄까, 전형적인 상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분의 현재 재산 상황은 어떤가요? 보고서를 보면 현재 채무자 명의재산으로는 우체국 예금이 약 30만 원 정도,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한 194만 원 정도, 또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50만 원, 이게 전부라고 나와 있습니다. 네, 다 합쳐도 사실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죠. 네, 그렇네요. 그리고 지년 5년 안에 처분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배우자나 부모님, 자녀 명의로 된 주목할 만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. 그런데 이 재산들에 대해서 파산 관제인이 환가 포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. 전문가님,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 아, 네. 환가 포기라는 건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그걸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, 이걸 환가라고 하거든요. 이 환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, 이런 의미입니다. 아, 그냥 포기한다.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? 금액이 너무 적어서인가요? 네, 금액도 금액이지만 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 우리 법에서는 채무자의 정말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정해놓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예금 30만 원은 법에서 정한 6개월 생계비, 지금 기준으로 한 18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범위 안에 있고요. 생계비는 건드리지 않는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임대보증금 50만 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.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압류가 가능한 금액을 따져보니 한 4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.
이 정도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별로 없고 또 채무자분이 고령이신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죠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또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지 않으려는 그런 효율성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또 절차의 효율성까지 생각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네요. 그럼 이런 조사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? 네, 관제인은 우선 채무자의 월소득이 한 2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채무는 3,011만 원이니까요. 이걸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지급 불능 상태라고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. 소득 대비 채무가 너무 크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가의 재산도 거의 없어서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이 파산 사건 자체를 그냥 종결시키는 것이 맞겠다. 이런 파산 폐지 의견을 제시했고요. 아, 절차를 그냥 끝낸다. 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요. 그런 사유들이 이번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것, 즉 면책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아, 면책까지? 그러면 빚이 전부 없어지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려는 파산 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? 네, 오늘 이렇게 실제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한 개인의 삶의 여러 굴곡들, 뭐 이혼이라든지 자녀 양육, 또 가족 관계의 어려움, 노령 실직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얽혀서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오게 되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얼마나 세심하게 들여다보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고령화 사회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가족 관계의 변화 양상, 그리고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 같은 것들이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또 지원할 수 있을지, 우리 사회 시스템적으로 어떤 점들이 더 보완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